안녕하세요.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1월달이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연간급여액에서요. 비과세 소득 부분은 빼주고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식대, 차량유지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연간급여액에서 이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총급여액에서도 빼주는 게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요. 2%에서 많게는 70%까지 급여에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그 담당자들이 알아서 빼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도 빼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빼주느냐? 소득공제라고 해서 인적공제나 주택자금공제나 또는 특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이 많은 사람은 산출세액이 많을 거고 세율이 낮은 사람은 산출세액이 적어지겠죠.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산출세액에서도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거나 교육비가 들어갔거나 자녀가 있거나 월세액이 들어간 경우에 또 그 금액을 빼줍니다. 산출세액의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으로 산출된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과 상관없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단 세금이 있죠. 그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정세액은 100만 원 나왔는데 기납부세액은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결정세액은 200만 원 나왔는데 내가 원천징수된 세금은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추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급을 받거나 또는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비과세,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비과세 소득을 높이거나 소득공제를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높이면은 환급을 받거나 추징을 안 당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은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 요것을 늘려놓으면은 세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정사항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보육수당 비과세가 확대되는데요. 6세 이하 보육수당이 월 10만 원이었는데 월 20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도 확대가 되는데요.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뭐냐면은 회사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발명을 해가지고 회사한테 굉장히 이익을 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줄 수가 있죠. 그 보상금을 줬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됐었는데 개정이 돼서 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보상금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 중에 7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가 됐는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종전에는 이게 이자 상환액이 300에서 1800만 원 한도였는데 2024년 연말정산분부터는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주택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신규주택만 가능했는데 이게 5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가 좀 더 많아졌겠죠.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가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청약저축 있죠? 청약저축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 이것도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조금 전까지는 소득공제였고 세액공제가 몇 가지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세액을 공제해준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당되지 않고요.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두 사람 다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15만 원, 두 명 난 경우에는 35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3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 그리고 그 2명을 추가한 자녀 수에 대해서 3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좀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이면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하면 30% 세액공제였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니까 이제 2025년에는 이 제도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법이 계속 이것을 더 연장시킨다 하고 하면은 계속 적용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제상으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도 기존에는 대상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만 가능했는데 이게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연간 7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연간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하는데요. 산후조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애 낳고 나면은 산후조리 하게 되는데 그거 연간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것은 똑같은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총급여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연간 200만 원 한도까지 된다. 요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700만 원 적용됐었는데 이게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연말정산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그 연말정산으로 13월에 월급 받기 클릭하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요.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1월달 잘 보내시고 금년에는 좀 부자 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